그러면 에이펙 회담 정도는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이제 관세 네. 여부가 매겨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상당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예. 나왔고 저는 트럼프도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래기 코멘트가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거대한 포커게임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판돈을 올렸습니다. 티토리오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를 또 한 번 긴장시키고 분노하게 했죠. 자, 이 에브리싱 랠리라던 지금 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 둘을 보면 뭐 티토리오, 뭐 관세 가지고 약간 밀당을 하는 듯한 뭐 이거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10월 말쯤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인데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급격하게 말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루었던 뭐 국내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에 놓여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시진핑은 히토리 얘기하면 트럼프 발작할 거 알면서 그 발작 버튼 누른 거예요? 네, 일각에선 두 가지 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판이 커질 줄은 몰랐다.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미국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지 몰랐다는 설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좀 계산돼서 이제 판돈을 키우면서 좀 밀어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극한에 좀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카드를 좀 꺼낼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한 계산된 어떤 조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더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간에서 보면 약간 화가 났을 때 SNS의 길이 굉장히 글이 깁니다. 이번에 길던데요? 예, 굉장히 길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격앙돼서 화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11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100%로 이야기를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은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는데 그 직전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둘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무산된 거 보인다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물론 뭐 표현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일 날 관세 부과를 100% 하는 그 날짜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 것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1일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에이펙 회담 정도는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이제 관세 네. 여부가 매겨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도 히토리 관련해서는 12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은 상당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예. 나왔고 트럼프도 중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달래기 코멘트가 네. 나왔습니다. 저는 두 정상이 만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부장님은요? 저는 가능성이 저도 높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11월 1일 관세 부과가 되게 중요하고요. 중국도 이런 히토리 관련된 날짜가 12월 1일부터라는 것도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파 때문에 지난 주말에 나스닥이 꽤 많이 밀렸습니다. 한 3.5%포인트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가가 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또 떨어지면 비관적으로 보곤 하는데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추세적인 어떤 판이 깨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S&P 500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이제 어느 정도 버블론, 특히 이제 AI 관련된 버블론이 지난주에 한번 불거졌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가들이 또 올라갔던 터였기 때문에 이 버블론과 관련된 영역에서 약간 이런 트리거가 생겼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S&P 500 지수를 끌어올린 대부분인 것들이 M7 등을 포함한 빅테크 아주 큰 기업들 중심으로만 땡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면 지수의 어떤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네. 사실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주말 사이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월요일 날 미국의 종목들 관련된 선물 시장에서 보면 다시 그 많이 빠졌던 IT들이 네.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3, 4%씩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주말 사이에 충격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조금 삿바 싸움이라든지 서로 그런 어떤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열흘간의 연휴를 끝내고 오늘 월요일 첫 장을 맞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코스피를 봤을 거예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빠져서 시작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급하게 트럼프 또는 미국 측의 부통령이 조금 진화하는 이야기를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빠졌던 시장이 오히려 조금은 하락폭을 또 줄여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충격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 역시 그 과정에서 일부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엔터미디어라든지 네. 일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은 제한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고 살아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특이한 거는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근데 채권은 안전 자산이고.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흐름이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고 뭐 가상 자산부터 주식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한꺼번에 오르는 그야말로 네.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주식시장도 역사적 신고가고 그다음에 금도 지금 맞아요. 트로이 온수당 4,000달러 넘어섰죠. 은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미국 시장이 M7 중심으로 지금 주가를 끌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벌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테크 버블이라든지 일본의 파이낸스 버블 이런 거가 좀 다르게 당시에는 PER이 뭐 60배 이상 막 올라갔었고요. 테크 버블 때도 뭐 4, 50배 정도까지 PER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습니다만 현재 미국 시장의 M7들의 밸류에이션이 2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면서 올라가고 있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고 있고 9월달 금리 인하를 했지만 10월달 금리 인하 여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몇 번의 금리 인하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의 힘으로 결국은 시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경기 지표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고용이 안 좋아질 그렇겠죠. 수 있죠. AI가 접목이 되면서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고용 지표가 빠지니까 그러면 패드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좀 안 좋아지게 보이는 거죠. 네. 경기가 둔화되거나 조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까지도 같이 움직이시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여러 영국이나 일부 이제 나라들이 금자산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사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재되면서 시장의 유동성들이 좀 풍부한 상황에서 네. 같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 한국 주가가 지금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지만 우리 경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이 흐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일견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이제 싸게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아왔는데 현재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싼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포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예.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AI 기술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과 대만입니다. AI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가 거기에 중심에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에 AI의 핵심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채워나간다 보면 여전히 많이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연휴 직전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 3조 이상 샀거든요. 네. 네.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포지션인가요? 외국인들이 뭘 봤나요? 이제 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이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높게 많이 산 날짜로 보이는데요. 그게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연간 단위로 본다면 이제 조금 이제 올해 단위로 본다면 많이 팔았다가 조금 사기 시작한 정도 수준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7에서 39%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IT, AI 쪽에 이제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접어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본다면 결국 미국 시장의 종목들도 좋겠지만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또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중소형주까지도 최근에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AI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 반도체까지 같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추론형으로 가면서 이 추론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이걸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많이 필요하다.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팹으로 봤을 때, 공장으로 봤을 때 HBM이라는 걸 특별하게 만들려면 기존에 우리가 레거시 D램이라든지 낸드 이런 메모리가 HBM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레거시 D램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조 라인이 HBM으로 공정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레거시 D램이나 낸드가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더군다나 최근에 어느 정도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레거시 D램에 대한 재고가 현격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DDR4나 DDR5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낸드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중국 업체들마저도 지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메모리 D램이라든지 낸드 네. 말씀하셨던 HDD와 관련된 스토리지 그 외에도 믹스 계승과 관련된 새로운 것들이 소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새롭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예. HBM은 또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도 내년에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D램이 HBM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이쪽이 만들어질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가 캐파가 없으니까 이것은 수요는 있는데 캐파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HBM은 HBM대로 더 필요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렇게 전반적인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 안 갖고 있으면 뭔가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 지금 소부장까지 다 같이 올라가니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에서 남들 다 먹는데 나 혼자 못 먹을 때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 아닌가요? 네, 최근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론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말씀드렸듯이 HBM 쪽의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쪽과 관련된 증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존의 레거시 D램이나 낸드도 워낙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 사이클이 또다시 옵니다. 삼성은 삼성대로 미국에 뭔가를 지어야 되고 네. 하이닉스도 이제 HBM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네. 대규모 캐파 증설 관련된 지금은 설비 투자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가 먼저 올라가는데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수혜를 볼 걸로 보이고요. 이제 주가들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것이 장비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가 올라가고 소재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장비주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중심으로 HBM 관련된 쪽에 낙수 효과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들어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 이제 9만 원대 근처 왔을 때 정리한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분들은 사실 우리 9만 원대 근처 왔을 때 구조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이분들은 좀 후회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더 갈 걸로 보세요? 시장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를 뭐 명확하게 딱 얼마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밸류에이션도 있을 수도 있고 수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상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 실적단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PBR 기준은 1.3배 정도 수준으로서 이제 글로벌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가장 쌉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워낙 HBM의 엔비디아 쪽에 독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PBR이 2배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하이닉스가 2배가 좀 넘어가면 고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일반 낸드, 그다음에 D램 이런 어떤 커머디티 관련된 일반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HBM이라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돌파를 할 걸로 보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프리미엄을 못 받고는 있지만 지금 HBM3 12단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정상화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이 11조 원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년 기준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56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내년 영업이익이 57조 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걸로 보인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가 하이닉스가 2배 정도로 조금 높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밴드 상단은 PBR 2배가 넘었던 적이 있고요. 평균 PBR은 1.5배에서 1.6배 정도 평균 PBR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1.3배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과거의 경험론상 조금 더 올라가도 그렇게 비싸다고 하긴 좀 어려운 주가 수준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9만 원대 있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AI 거품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테마는 잡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AI 버블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2000년도에 우리가 뭐 IT 버블일 때 그때가 PER 50배가 넘었었고요. 그때도 기대감만 하나만 갖고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89년도 일본의 파이낸스 버블 때도 PER이 6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M7의 지금 PER은 27배 정도 수준이니까 실적을 충분히 내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버블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 아니라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약간의 그 순환 출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데 돈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대금 대신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은 순환 출자가 이 버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더 큰 쇼크는 환율인 것 같거든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이거 미국에서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환전하면 뭐 환율 2,000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부장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네, 뭐 정부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걸 다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거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환율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이렇게 스와핑을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원화로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연간 단위로 한국이 연간 내내 1년 내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연평균 한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년 넘게 달러를 구해서 넣어야 될 정도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당장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이익금은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순수한 협상의 압박용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안 되면 사단이 날 건지 이게 정말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논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430원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과연 외환 당국이 환율에 이제 개입을 할 것인가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유럽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의 어떤 그렇죠. 재정 위기 말씀하신 거죠? 그 유럽 쪽이 대부분 프랑스도 그렇고 한 60%가 이쪽인데 유로화가 이제 깨지다 보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예. 엔화도 지금 자전의 약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맞아요.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 맞습니다. 라고 봐야 되는 그런 네네. 움직임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 환율은 뭐 펀더멘털 이런 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좀 맞습니다.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그 상단을 더 열어놔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이제 뭐 다 왔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수준이고요. 뭐 협상 과정이 이게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과연 그대로 정말 내놔야 될 것인가 문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불확실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의 강세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는 환율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좋다. 이게 다 왔다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9월 달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57억 달러 정도 늘었더라고요. 네.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 보증 갖고 있는 미국채 금리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뭐 국민연금이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잖아요. 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오히려 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뭐 외환 보유고는 글쎄요, 뭐 항상 유동적이니까요.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또 수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시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출 지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판이 깨지는 그런 조정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부장님의 말씀이었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